안녕하십니까. 네, 최창우의 주거 토크. 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예, 함께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저하고 1대1로, 토크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편하게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토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뭐 형식이 어쨌거나 일방적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들리는 듯 합니다. 예, 저도 뭐 때로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또 이렇게 하면서 또는 서로 간에 응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토크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주부 여성, 또 여성들, 또 아주머니들이 또는 할머니들이 수다를 또 정말로 또 잘 떨고 아름답게 또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전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 남자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들은 보면 금방 만나자마자 서너 시간, 너댓 시간 또 이야기하고, 김재동 말대로 4시간 이야기 해놓고, 못한 얘기는, 전화를 하자! 이러면서 또 헤어진다는. 네. 그거 다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제 제가 토크가 좀 없다 이러는 것은 이 사회적인 의제, 또는 정치적인 의제, 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사람들, 또 서민들, 또 국민들, 또는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토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토크는 이제 그런 토크를 좀 더 넓게 이 동심원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대한민국의 주거권은 있는가 이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 10시간은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남아공의 그 첫 번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남아공 헌법에 강제 철거는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남아공 헌법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국가나 국가기관은 인민에게 충성한다. 예, 이 인민이 또는 국민이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 인민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기관이 충성을 해야 된다. 정부는 그냥 독립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충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아니면 정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부가 만약에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주거 문제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챙길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주거권에 관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거권은 있는가 하는 물음을 이미 던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말씀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러는데요. 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은 좀 무엇을 보호하겠다는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임대차를 보호하겠다. 임대차 보호하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할 수 있을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임차인보호법 또는 세입자보호법 이런 어떤 주거 그 당사자 보호법 이런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이게 임차인 보호법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세입자 보호법 이건 아닙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 그 내용 중에 약간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은 아예 기한에 이 규정도 없고 하니까 보증금 보호 대책이 아예 없어서 막 떼이기를 부지기수고 이랬는데, 이거를 만드는 바람에 일단 떼이는 일은 좀 방지를 했다. 임대차 보호법이 결코 보증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한편으로 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 임대차 보호법 이것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증금을 보장하는 또는 소액 보증금을 보장하는데 좀 더 유리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또 2년은 하여간 보장을 하는, 그래서 1년 보장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거주권, 머물 권리,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의 핵심이라고 할 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과 배치되는 2년 되면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 이것을 보장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 보호법이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반임차인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또 하려면, 그리고 안정되게 또 계약이 연장되려면 거기에 상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물가 수준 정도나 아니면 약간 더 이렇게 오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구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4년 전에 50%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정말로 이사 가기도 참 힘든 일이고, 또 제가 그 당시 중고생 그 3명의 자녀가 또 있었고, 지금도 세 자녀가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유로, 자식 많이 두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정돈 제가 살던 집에서 살고 싶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그 50%를 보장 그분에게 주려고 하니까 정말 이 참 피눈물이 났던 것이죠. 또 그 2년 후는 너무 불안했는데 일단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기한이 돌아오는군요. 이 임대인이 혹시 이거 보시면 저런 형을 보나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사는 집의 그 임대인은 좋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중간중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는 많이 올리지 않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50% 올려달라고 해도 그게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50%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50%를 올려줘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6조 3항에 6조 3항이 뭐냐면 일단 묵시적 갱신 이렇게 된 조항인데, 거기에 2년 되면 거절할 조항이 있어서 그 거절하는 그런 권능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는데 그걸 빼버리자. 그래야 주거권이 보장이 된다. 세입자 주거권도 임대인의 주거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그 어느 판결에 어떤 판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권이 소유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보호법 모법에 그렇게 2년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 조항이 계약 기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권한도 없지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거권을 어마어마하게 박탈당해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현대판 강제 이주다. 러시아 그 연해주에서 중앙 그 아시아 쪽으로 우리 그 조상들이 일제 때 그 강제 이주 당한 거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게 엊그제도 신문에 났더군요. 그런데 그게 그 옛날에 그 강제 이주 방식이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악법에 의해서 자행되는 2년마다 이사 가거나 연장되어도 4년 만에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세입자가 평균 3년 남짓밖에 못 사는 이것이 바로 강제 이주의 전형입니다. 네. 이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이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어느 학교, 용인 막 이런 곳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수업을 제대로 지금 할 수 없는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계속 거주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 아이들의 주거권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그 이사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관계 다 끊기죠. 그동안에 정들었던 거리하고 다 이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에게 인사도 드렸는데 그분들하고도 다 헤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쭉 자라면서 그 마을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살 수도 없게 되죠.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아동 주거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파괴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사 가기 싫어합니다. 예. 어떤 곳에 대한 애착이 노인들보다 강한 분들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노인분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사 가고 났더니 병이 막 스물스물 더 막 이렇게 심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리고 멍해지고 그리고 집을 못 찾아오고 이런 사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했는데요. 어디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어머님 아버님이 밖에 갔다가 못 찾아올까봐 걱정이 된다.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집은 그동안 워낙 익숙해서 금방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두려움도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노인 주거권이라고 할 만한데 이 노인들이 제일 또 사회적인 약자가 또 되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긴 하지만 노인도 또 노인 따라 다 다릅니다. 지하 거주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노인들이세요. 지하에 힘없고 그야말로 또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하고 이렇게 절연되어 있는 이런 댁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하에 이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폐지 죽고 또 그러세요. 제가 그런 분 댁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노인 주거권도 유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또 임신부 이런 분들은 지하에 거주하면 또 이 곤란한 점도 또 있고 또 이사를 또 가게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불안해서 또 유산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제 40대 아주머니라고 자기를 밝혔는데요. 어디 인터넷에 글을 써놨는데 이사를 이제 가고 나서 첫날 밤에 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잠을 못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제 이주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주거에 관한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뭐 내놓는데 이번은 뭐 이 제대로 된 어떤 공공임대주택 공약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 얘기를 하는 것 좀 진일보한 내용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국민 그 연기금 이런 쪽 예산을 좀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충하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 그런 고민은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잠깐 다른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주로 오늘 저 주거권에 관해서는 이제 세입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라 이런 주장을 지금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주장을 했고, 하나는 계약갱신권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 뭐 단체마다 다르고 또 야당도 또 야당마다 다릅니다.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일단 6년으로 지금 거주할 수 있게 하자, 또 이런 주장을 또 했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년 연장해서 4년은 거주하게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시민단체도 또 4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세입자협회 같은 경우는 이 9년은 거주하게 하자, 10년은 거주하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2년 사는데 이것을 3년으로 연장을 하고, 이 3년씩 사는 걸 3번 연장할 수 있게 하면 이제 9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도 또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바뀌어서 전국 세입자협회도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하는 계속 거주권을 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단체, 직걱정 없는 세상,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살고 싶은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거주권을 주장하는, 그래서 계속거주권 보장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그 당의 공약을 본 건 아닙니다만, 녹색당에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한 주장으로 또 말하면서 계약 자동 연장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 밑에 가로로 2년마다 이사 가기 정말 지겹다, 막 이런 내용을 써놨던데, 그런 주장은 참 좋은 주장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00만 세입자, 그리고 또 예비 세입자가 한 1,700만 명 됩니다. 이 예비 세입자들은 계속 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상한제를 명확히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 추가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내놓는 사람, 예산 확보도 함께 얘기하는 사람, 뭐 이런 쪽에다가 한 표를 주권자로서 행사를 하고, 또한 그런 주장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공공땡땡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쌩까더라, 뭐 요런 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시거나, 또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다, 뭐 이런 거나, 또는 아직은 우리는 정책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여기저기 막 올려요. 막 하루에 막 10곳, 20곳, 뭐 30곳, 막 댓글도 막 달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길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2,300만 세입자, 그 다음에 1,700만의 예비 세입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에 떠는 하우스 푸어, 이런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또 많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밀양이나 청도 그 송전탑, 이걸로 인해서 주거권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 마을을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연달아 자살까지 이렇게 또 하기도 하셨죠. 근데 바로 이런 문제도 주거권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때로 그 용산 화상 경마장 이 투쟁하는 그곳에 갑니다. 근데 이제 용산 화상 경마장, 그곳은 이 경마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23층의 규모로 지어놨는데, 옛날은 그 근처이긴 하지만 좀 주거단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던 곳에 화상 경마장이 용산에 있었는데, 주거단지에 가까운 데로 또 이렇게 옮겨왔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또 가까운 데, 성심 여중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학교에 가까운 데에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옮겨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옮겨오니까요, 이제 말이 화상 경마장이지 사실은 도박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박을 하고 6시 되면 막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나오는 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뭐 대부분 표정이 어두워요. 돈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박은 좋지 않습니다. 이 도박 행위를 좀 우리 삼가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거기 또 막는 분들이 또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나는 땄거든 이러고 가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잃고 그런 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안 좋은 행동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어떤 그 고등학생을 도박해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살해한 사건도 또 있었어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국가가 장려하는 이 도박장 들어서 가지고 한국 마사회가 그 국가 기관이잖아요. 일종의 자기들은 국가 기관 아니라고 한다는데 분명 국가 기관입니다. 근데 그 기관이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 좋지 않고 무려 천일투쟁을 지금 막 하고 있고 지금 뭐 800일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경우도 주거권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학로인 경우도 있지만 시민이 밤에 막 지나다니기가 좀 힘들고 때에 따라서 막 이런저런 혹시 행패 부리지 않을까 막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6시 되면 막 잔뜩 나오는데 막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주거권으로 본다면 바로 이 도박장 같은 이런 것은 주거단지에 들어서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낮에 공부하는 것은 낮에 그곳에 주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낮에 그 주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거기서 학습 활동을 하는데 200m 이내면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200m 조금 넘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허가가 됐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 유해 시설이 들어온다, 그런 건물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주거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고 화상 경마장이다 이러는데 그 화상 도박장은 실제 경마장보다 말이 직접 달리는 걸 보는 과청 그런 경마장보다 사행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말이 사행성이지 이게 도박 중독성이잖아요. 엄청나게 강하다 하는데 그것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공론화해서 그런 곳은 폐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라스베가스처럼 사막 한가운데 가든가 어쩌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났는데요. 그 뉴스가 뭐냐면 중구청에서 말씀이죠. 주차장을 건립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 필요하지도 않대요. 그런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관광객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주로 조사하고 나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러면서 밀어붙이고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단체 이제 저항하는 그분들 대표님하고 통화를 엊그제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24가구인데, 물론 세입자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24가구 하면 사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적합하다 이러면서, 이 강제 수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주거권이 유린되는 경우입니다. 네. 주거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평온하게 살다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24세대가 사는데 이걸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거권 문제로 바라보고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법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주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어느 한 집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1인당 말이죠. 의원 1인당,
부동산 가진 액수가 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부동산 그 가진 재산이 21억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임대인이거나 집을 물론 뭐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건물 임대인이거나 토지 임대인이거나 또는 주택 임대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거 관련 뭐 지속거주권, 계속거주권, 또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나서야 되느냐? 네,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네, 직걱정하는 사람들, 또 세입자, 예비세입자, 홈리스 이런 분들이 나서고 또 밀양, 그 송전탑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하고 연대하고 그 문제가 나의 주거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중구에서 지금 24세대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고 하는 지금 네 이런 분들하고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산 참사 있지 않습니까? 용산 참사 이 경우도 네 바로 이 주거권, 정주권이라고 달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머물 권리 이것이 보장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상가 세입자들을 그렇게 막 내쫓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지금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근데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데는 적용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용산 참사의 그 당시에 그 진압 그 책임자 이 뭐 김석기라고 하는 이 그 당시 그 청장 이 사람은 오히려 경주에 가가지고 지금 공천을 받겠다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을 떠는 사실 사람 6명이 목숨을 잃게 하는 그 책임자면 뭐 법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뭐 자기가 떳떳하게 공인이 되겠다고 이 나서는 거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으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강제 철거 이것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거권 개념이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주권 개념인데 그 상가의 경우도 네 상가의 경우도 이 정주권 주거권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네 이 상가를 세입자로서 임대해가지고 이 운영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는 이분들이 애국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돌리는 어떤 견인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 영양을 보급하고 하는 또 뭔가 또 생활 필수품을 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연결해주는 이분들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강제철거 대상으로 이 삼고 재개발한다고 다 내쫓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개발하는 곳에서는 네 자영업자도 내쫓기지만 세입자들도 내쫓깁니다. 세입자들이 권리가 없는 것이죠.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무권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세입자는 지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홍길동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입자는 그냥 제쳐놓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을 쓰는 마치 뭐 불쏘시개 정도 뭐 희생양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전세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놓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한 뭐 30번 무려 이렇게 뭐 부동산 주거 대책이라고 내놨고 현 정부도 한 10번 또 됩니다. 이렇게 막 내놓으면서 막 설레발을 쳐서 마치 자기들이 막 엄청난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현 정부가 통과시킨 부동산 3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재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3법 이것이 네,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이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익이 나면 그 이익 환수하는 이런 것도 또 유예시키고
뭐 또 재개발하는 곳에 거기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 채까지 또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면서 다 재개발 뭐 촉진 내지 뭐 부동산 이런 것이 오르거나 뭐 이 잘 팔리거나 뭐 이런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세입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아예 배제를 하고 있는 정책 배제 대상입니다. 현 정부는 정말로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그 이전 정부도 이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에 관해서는 정말로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개혁 입법 4대 입법, 5대 입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주거 개혁 입법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은 완전히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비정상 상태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만 해도 환산보증금, 월세를 전세로 환산까지 해가지고 4억 이하인 사람만 이제 보호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데 그것도 5년을 보장을 하고 또 매년 그 인상률을 9%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이상은 또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장사할 만하면 내쫓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법도 제대로 정상화 시켜야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악법 조항 2년이면 내쫓을 수 있는 요거도 임대인이 내쫓지 못하게 그 6조 3항을 개정을 이렇게 하고 상한제도 이제 그러면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면 상한제를 아까 5%로 대략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이 물가 수준으로 이렇게 인상률 상한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계속 거주하면서 물가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면 지금 주거 상황이 엄청나게 악화되어서 전세가율이 74%까지 아파트가 지금 이러는 상황. 광역도시도 부산 같은 광역도시도 평균 낸 게 75%입니다. 25%만 되면 이제 풀로 차는데 이제 그 경매돼 버리고 하면 아파트도 75%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경매 그 비용만 해도 2~3%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깡통 전세 우려가 지금 현실로 지금 눈앞에 닥칠 것이고 지금도 깡통 전세는 계속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거권이 보장 안 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이 깡통 전세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주거 악법적인 독소 조항 이런 게 있는데 독소 조항이 너무나 커서 주거권 자체를 인정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꾸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이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 잘 꾸며놓으면 그러면은 오히려 나가라고 하면서 원상 회복하라고 또 압력을 넣고 어떤 경우는 잘 꾸며놓은 거 그걸 통해서 더 비싸게 또 임대를 또 내놓기도 하고요. 이게 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개 또 임대인들은 여기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2년 있다 쌩 까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6조 3항의 그 악법조항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보장해놨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7조의 그 상한 규정이 이 계속거주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동안만 적용하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제가 2년 계약했는데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 인상하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5% 더 인상해 주는 걸로 오히려 작용을 할 수 있는 낮춰주겠습니까? 낮춰주는 이것은요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올려주는 것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보통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여러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인가 하는 이 강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세하게 문제되는 이런 부분도 한 30분 이야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는 40분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 하나만 해도요 그렇고 또 확정일자 그 말고도 또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소액
보증금은 보장된다더라. 그 결코 보장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산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전세금 5천만 원 전액을 떼어서 이 아주머니가 막 팔팔 뛰시는 거예요. 아,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자기는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 왜 이 내가 5천만 원을 떼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 사연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약간 좀 싸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사단이 난 겁니다. 경매 붙고 나니까 자기 거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 쳐주고 나니까 자기 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그렇게 잃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정말로 참담하죠. 예, 참담한 것입니다. 네,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그런 악법적인 조항은 막 수두룩 벅벅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1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한 3명만 모여도 또 어느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주거 토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 가진 사람이 100이면요. 이 100사람이면 80%, 80명은 자녀를 세입자로 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도 그 80%는 자녀를 세입자로 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관련 법이나 주거 관련 법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주거권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보장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듣지 못했던 얘기가 좀 더 있다면 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마로니에 방송에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